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와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삼성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는 초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르면 내일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올해 고3들이 시험을 치를 내년도 입시에 2,000명 가까이 증원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의사협회는 이에 반발하는 긴급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하면서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병립형 회기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천만 국민이 왜 이 대표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 비난했습니다. 제3지대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창당한 새로운 미래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창당에 불참한 이원욱, 조응천 의원뿐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과의 대통합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벽부터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어서 퇴근길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30cm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칠레에서 휴양지를 중심으로 100곳 가까이 불이 나 최소 99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실종돼 국가 비상사태가 발령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남부에는 강한 폭풍으로 대규모 침수와 정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와 회계 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시각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당시 사법부 3인자였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도 이루어지는데요. 오늘 선고 공판이 열리는 법원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이 회장이 조금 전에 법원에 도착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용 회장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법원에 1시 40분 전으로 도착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를 앞둔 이 회장.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 범죄 혐의의 핵심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을 벌였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 측은 제일모식 주식 한 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는데요. 제일모직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던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야 합병에 유리했던 이 회장을 위해서 삼성그룹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췄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위해서 미전시 주도로 허위 호재를 유포하거나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서 불법 로비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합병 후 이재용 회장 측이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분식 회계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 결심 공판 당시에 검찰과 이재용 회장 측 주장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 검찰은 이 사건을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돼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는데요.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의사결정권자인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용 회장 측은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합병을 추진했다는 거라면서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직접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낭독하면서 최후 진술에 나섰는데요.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면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번 판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2차례 수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가석방이 되고 경영에 복귀했지만 한 1주에서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받아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왔습니다. 이번에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삼성은 재차 초대형 악재에 직면하게 되고 횟수로 9년 넘게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의 파고 역시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불법 승계 사건의 파장이 국정농단 사건 때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국정농단 재판 결과는 삼성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과 이 회장 개인의 경영 공백에 영향을 주는 정도였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 유죄가 선고될 경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피해 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부도 우리 정부에게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앞서 판단을 했는데 정부가 불복해서 현재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오늘 1심 재판부 판단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중앙지법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도 나오는데 혐의와 쟁점 짚어주시죠. 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난 2018년 11월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만큼 지난달 1심 선고가 내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큼 관심이 쏠린 사건입니다. 주요 공소 사실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서 일제 강제동원 등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의 관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가 있습니다. 또 법원에 진보 성향 학술 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일선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재판이 수단으로 전락해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검찰 공소 사실이 신기루와 같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종헌 전 차장의 일부 혐의는 인정된다고 간접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임종헌 전 차장이 법관 모임 와해를 시도하거나 탈퇴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직권남용이 맞는다고 본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당시 그 판단이 오늘 선고에서도 유지된다면 결국 사법농단의 몸통이 임종헌 전 차장이란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4월 총선에 적용될 비례대표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면서 범야권 위성정당 추진 방침도 밝혔는데요. 병립형 회기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광주를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는 불완전하지만 소중한 한 걸음이라며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과거 회기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는데 논란이 큰 위성정당에 대한 입장도 같이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야권 세력 통합 형식이긴 하지만 결국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대표는 약속드린 위성정당 금지 입법은 하지 못했고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데 사과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칼에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고 말했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4월 총선 선거제 개편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그동안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놓고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 사이에 경론을 벌였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지도부는 병립형 회귀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관측이 많았는데요. 이 대표가 최종적으로 준연동제 유지를 선택한 배경에는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영향을 끼쳤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우호적인 제3세력들까지 힘을 모아서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는데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부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선거를 치르기 전 내부 통합에 집중해야 하는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의 의중을 존중했다는 관측입니다. 병립형 회기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의 반응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특히 강하게 반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아침 회의 중에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제 유지 결정을 전해 들은 한동훈 위원장은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한 위원장은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4월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하면 계속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 파탄이 심화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정화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또다시 민주당 정략의 산물이 탄생했다며 선거제에 대한 입장 전 이 대표의 사과가 먼저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선거제 결정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은 지난달부터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연동제 유지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위성정당 창당 발기인 대회까지 마쳤고 또 당명도 국민의 미래로 정한 상태입니다. 국회 의석 과반인 민주당이 준연동제 유지로 당론을 정하고 국민의힘 역시 위성정당 창당에 나서면서 오는 4월 총선은 4년 전 21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거대 여야 정당 공천 심사가 한창인데요. 국민의힘이 이 공천 신청자 명단을 공개했는데요. 정부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당선 가능성 높은 곳 위주로 도전장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한 국민의힘은 이번 주부터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냅니다. 여당은 공천 신청자 명단을 공개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상당수가 영남과 서울, 강남 등 여권 강세 지역 도전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내에선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이 양지에만 몰린다는 비판과 함께 공천 심사가 이른바 윤심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오늘 별도의 공시를 통해 윤 대통령은 누구도 특혜받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을 당에 누차 당부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오늘 아침 공천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배분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심사를 거쳐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결과 발표 전에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성적표를 통보합니다. 관건은 사실상 컷오프 대상인 하위 10%와 나머지 감산 대상자 중에 이른바 비명계가 얼마나 포함될지입니다. 비명계 의원들의 공천 탈락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제3지대에선 이낙연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만든 새로운 미래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김종민 공동대표는 창당과 함께하지 않았던 이원우, 조웅천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제3지대 세력 간 대통합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총선을 위해 사격 황제 진종호 대한체육회 이사를 영입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영입 인재 환영식에서 진 이사를 대한민국 문화체육계를 이끌어갈 분으로 소개하면서 국민의힘에서 그 뜻을 펼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 이사는 스포츠의 모든 사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긍정적인 힘이 있다면서 문화와 체육으로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딴 진 이사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오는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나 수도권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양향자 원내대표가 오늘 4월 총선에서 지역구를 바꿔 용인 갑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의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계 반도체 수도로 용인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출신의 삼성전자 임원이었던 양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정계에 입문한 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서구 을에서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설 연휴 인사를 기존처럼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하는 대신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과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윤 대통령과 합창단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1층 로비에서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조를 부르는 모습으로 촬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래 중간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에 전하는 명절 메시지도 포함됐고 해당 영상은 연휴 전날인 8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절에는 늘 한복 차림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영상으로 인사했지만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 귀국길 이후 2달 가까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KBS와 신년 대담도 녹화했는데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등 국정 구상은 물론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도 전후 사정을 담백하게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학교가 저녁까지 학생을 돌봐주는 늘봄학교 확대를 언급하며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가기 위해선 학교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늘봄 학교를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서 누구나 이런 기쁨과 기회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부모들께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기고 마음껏 이런 경제 사회 활동을 하려면은 학교 돌봄이 꼭 필요합니다. 페어런스 케어에서 이제는 퍼블릭 케어, 즉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퍼블릭 케어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학교 역할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방과 후에 풀이 죽은 아이들이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이르면 내일 증원 규모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당장 올해 입시에 1,000명을 훌쩍 넘어 2,000명 가까이 늘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의대 증원을 반대해온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은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설 연휴 전에 이르면 내일 발표할 걸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발표 시점을 놓고 고심하던 정부가 이르면 내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막판 조율 중인데 내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고3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 적용할 계획인데 애초 예상했던 1,000명을 훌쩍 넘어서서 1,500명에서 2,000명 가까이 증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진행한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오는 2035년 15,000명 넘게 의사 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해소하는 수준에서 증원 규모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1,000명에서 1,500명 넘는 수준의 증원이 거론됐는데 당장 첫 해부터 대규모 증원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규모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는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일 오후 심의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에는 정부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호사협회 등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단체 등 20명 내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의대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했을 때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앞서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시 파업까지도 거론을 했었잖아요. 당장 설 연휴에 진료 차질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우선 의사협회의 논의 사항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비공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서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파업에 들어갈지 여부, 시점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방침입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증원 논의가 본격화하던 지난해 10월부터 여러 번 파업 가능성을 거론해왔습니다. 만일 의대 증원 규모가 내일 발표될 경우 설 연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단체 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공의협의회는 2일 저녁 온라인으로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지는 의대 증원 규모가 발표된 이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업무 복귀 명령을 즉각 발동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의료계 파업 사태가 또 재연돼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혜은입니다. 전국에 비가 강원 산간은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에는 중부 내륙도 이 비가 눈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상암동은 지금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와 눈이 섞인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퇴근길 무렵이면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쌓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대설특보가 내려진 경북 북부와 강원을 중심으로는 폭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와 눈으로 인해 미끄러운 도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란색과 녹색이 섞인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을 뒤덮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은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그 밖에 강원 지역과 경북 일부, 경남 산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15cm 이상, 동해안에도 1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오전 중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하늘빛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내일도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광주와 부산은 영상 3도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6도, 부산은 9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큰 추위 걱정도 없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무겁고 습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차량 고립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선고가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법원 판결문 일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간 합병 불법 혐의가 있다는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인데요. 법원은 주주 손해 의도는 인정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 단정 못한다라는 법정 판결문 일부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예, 이재용 회장의 유무죄 판단은 지금 나온 게 아닙니다. 재판부 주문 낭독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 법원은 이런 내용의 판결문 일부 내용을 공개가 나왔습니다. 예, 재판부 판단의 일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주주 손해를 보게 하려는 의도로는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고 단정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일부 판결 내용이 나온 거고요. 최종 유무죄 판단은 재판부의 주문까지 들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오후 2시 26분인데요. 1심 선고 법원 2시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법원의 주문이 최종 나와야지 이제 1심 선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김성우 변호사와 함께 속보 내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부영그룹이 직원들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지급하고 셋을 낳으면 국민주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토지 제공과 신생아를 위한 기부에 대한 세금 면제를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국내 재계 서열 23위 부영그룹이 아이를 낳는 직원에게 신생아 한 명당 1억 원씩 격려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시무식에서 지난 2021년부터 소급 적용해 3년 전 아이를 낳은 직원 70명에게 1억 원씩 7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를 셋 낳은 임직원 가정에는 3억 원 혹은 임차인의 조세 부담과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 중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주택 지급을 위한 토지는 정부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회사다운 회사로서 출산 장려에 기여해서 인구에도 기여한 장래 국가 장래를 걱정하는 회사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여러분에게 집에 가셔서도 대한민국 출산 장려에 협조해 주십시오.
셋째까지 낳으면 1,000만 원 넘게 지급하는 국내 대기업은 일부 있지만 1억 원씩 거액을 지급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천과 충북 영동, 경남 거창 등 일부 지자체에서 출생아 1명당 1억 원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장기간 여러 지원금을 합친 성격입니다. 이 회장은 이번 제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제와 관련한 아쉬움이 있다며 출산 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일단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2021년 이후 출생아 1인당 1억 원 이내로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개인이나 법인 기부 금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게 하면 금모으기 운동 때처럼 자발적 참여가 크게 늘 것이란 주장입니다.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시도가 다른 기업으로도 확산돼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습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0대 피의자의 과거 행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출입기자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0대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배후, 공범 여부를 확인 중이라면서 필요에 따라 참고인 진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0대 피의자는 보호 입원 중이고 수사 결과는 기회가 되면 발표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이선균 씨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내부 보고서 원본이 유출된 걸로 보고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인터넷 언론사가 보도한 이 씨 관련 내부 보고서가 원본인 점을 확인하고 고의로 유출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설악산 잦은 바위골 50m 폭포에서 빙벽 등반을 하던 55살 윤모 씨가 5m 아래로 추락하면서 발목 등이 탈골됐습니다. 설악산 날씨 사정이 좋지 않아서 헬기 구조가 불가능하자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과 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 등은 5km 구간을 들것을 통해서 직접 구조에 나섰고 사고 발생 8시간 만에 윤 씨를 구조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는 소방관들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현금 수거책 검거를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7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9일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해 원동 119 지역들을 찾아 도움을 청했습니다. 소방관들은 현금 전달 장소에서 수거책 40대 여성 B씨를 지역대로 데려왔고 경찰이 B씨를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지난 3년 동안 주가연계증권 ELS를 대거 팔아서 7천억 원 가까이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의 평균 손실률은 53.1%입니다. 정부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스타 리오넬 메시가 부상을 이유로 소속팀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프로축구 올스타팀 친선 경기에 결장해서 팬들이 환불 요구에 나섰습니다. 오늘자 홍콩 언론에 따르면 어제 홍콩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인터 마이애미와 홍콩 대표팀 간의 친선 경기에 메시와 또 다른 스타 수아레스가 예고 없이 결장했습니다. 외국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기관을 따돌리기 위해 건물 외벽을 타거나 몰래 야산에 묻어두는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했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우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난간을 딛고 건물 외벽에 선 남성이 위태롭게 걸음을 옮깁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서더니 창문을 열어 윗집으로 넘어갑니다. 마약 유통으로 검찰의 추적을 받자 필사의 도주극을 펼칩니다. 또 다른 남성은 인적 없는 야산 바닥을 파헤칩니다. 땅에서 흰 비닐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준비해간 가방에 넣습니다. 밀수된 코카인을 약속된 장소에서 넘겨받는 장면입니다. 프랑스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던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이 지난해 12월부터 국제 우편을 통해 밀수한 마약은 코카인과 필로폰 등 6억 2,500만 원어치에 이릅니다.
일당은 총책에게 마약을 받는 수거책과 보관해둔 마약을 유통책들에게 전달하는 중간 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최초 마약을 들여온 총책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코카인을 전달할 때에도 직접 건네주는 방식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건물 소화전에 몰래 넣어두거나 야산에 파묻어두고 그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마약 유통 일당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총책을 붙잡는 대로 밀수한 마약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구매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경영권 승계 과정, 또 구체적으로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판결, 1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예, 앞서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고요.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쳐왔는데요. 법원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 또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 저희가 속보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1심 선고 내용 일부가 지금 우리 취재 기자가 전해온 내용이에요. 그럼 1심 선고 내용, 지금 일부긴 합니다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목적 단정 못해라는 내용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 돼, 이런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1심 선고 내용의 일부기 때문에 최종 1심 선고까지 기다려봐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일단은 이 사건에 기소된 내용의 핵심을 먼저 볼 필요가 있고요. 예.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였나도 중요한데, 이 무엇이라는 것이 어떠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즉 공소장의 기소 내용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들의 전략적인 합병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러한 목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승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이 진행됐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이 합병 비율을 만드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지분가치, 주식가치를 낮추고 예.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를 높이는 인위적인 주가 조작을 했다는 게 첫 번째 혐의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일모직의 자회사로서 그 자회사의 계열회사였던 삼성바이오 에픽스가 있는데요. 네. 이 삼성바이오 에픽스와 관련된 그 회계적인 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회계적인 부정도 저질렀다라는 것. 이게 크게 두 가지 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승계 목적의 일부 판단이 나온 것이고요. 주가 조작, 그리고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온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 승계의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일단은 결론이 나온 것처럼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건 봐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와 공소의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병과 회계가 아니라 바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회계를 부정을 저질렀다는 거기 때문에 그 인위성이라는 면은 그 인위성의 목적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무죄가 나오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두 가지 짚어주셨어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두 가지 이제 짚어주셨는데, 검찰이 지난해 11월에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5년 그리고 벌금 5억 구형을 했는데 삼성과 검찰의 입장이 엇갈리잖아요. 어떻게 대치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이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삼성에서는 결국은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과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삼성물산의 합병을 진행한 것이고, 한마디로 공적인 주체인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로서는 원칙적으로 이 합병이나 이런 것들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재용 회장의 개인적인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이용해서
인해서 위에서 회사의 이런 공적인 자치들이 동원이 되었고 이 합병 또한 그렇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합병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합병 비율 산정과 주가 기준 산정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회계 부정은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회계와 관련돼서 조금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원래 삼성 에픽스라는 곳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픽스가 원래는 그 전에 합병 당시만 하더라도 바이오로직스의 그냥 자회사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합작한 미국 회사 바이오젠이 이 바이오 에픽스의 주식을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주식을 사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거를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거를 공시하지 않고 그런 게 없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돼서 이거를 공시했다. 결국 이제 이거를 감추어 가지고 회계적으로는 더 회계적인 어떤 기준들을 위반했다는 것이 이 회계와 부정과 관련된 핵심 요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이 합병 과정을 놓고서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크게 반발했잖아요. 너무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삼성물산 외국계 대주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 때 상황을 잠깐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 지금은 이제 벌써 24년이지만요. 2015년도만 하더라도 삼성물산의 어떤 주가의 가치 그리고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그런 매출의 이런 규모들이나 제일모직의 어떤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많은 매출이 나오고 큰 규모가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산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장적인 기대보다 혹시 잘못돼서 특정하게 제일모직에서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재용 회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혐의점의 핵심이었죠. 지분을 갖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고요. 종국적으로 이 사건은 아니지만은 그런 판단과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엇이라는 펀드가 ISD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합병 비율 자체가 과연 공정한지에 관한 게 하나의 목적이라 하나의 첫 번째 전제라면은 이 합병 비율은 결국은 양사의 주식 가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특정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 회사는 실제보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한쪽 회사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주가 조작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검찰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제 혐의에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엘리엇도 투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요. 그 소송전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 1,300억 정도의 이제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요. 여기서 이제 대상자가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불법적인 합병, 소위 말하는 합병 비율 자체가 잘못되고 주주들에서 손해가 내는 형식의 합병을 이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당시 국민연금 등을 통해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승인한 것으로서 나머지 투자자들, 특히 제일모직 삼성물산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엘리엇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일단 이제 그 부분이 인정이 된 게 지금까지의 결정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 측 입장은 이건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 아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어떤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잠깐 삼성이라는 거를 빼고 보면은요. 원래 회사와 회사의 합병, 회사의 주식 관리라는 거는 각각의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한 주주나 특정한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전제가 이제 이 기소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 측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삼성물산은 당시에 건설 산업이 이제 메인 사업이었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고 새로운 신규 사업들의 다각화를 위해 가지고 결국 경영상 목적, 즉 삼성물산 주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경영상 목적을 위해서 합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합병한 이후에도 삼성물산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삼성바이오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크게 성장을 함으로써 모든 주주들한테 큰 이익이 되었다. 즉 이거는 경영상의 목적에 따른 합병이지 특정 주주의 경영권 승계랑은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재판에도 이 국제 재판이었잖아요. 국제 재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회장의 이익과 삼성물산의 주주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한 이 판결이
우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직접적인 기속력은 없지만 그렇지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예. 사실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이제 좀 지났지만 예. 회고해 보면은 결국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당시에 로비 등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등을 혹은 여러 재반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였고요.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는 결국은 이 합병이 경영권 승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어찌 보면은 어느 정도 언급한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 합병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판단은 적어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의 판결의 판단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국정농단에 대한 그 판례가 이번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은 지금 그 엘리엇이 제기한 ISD 소송 같은 경우에 정부가 불복해서 취소 소송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선고가 그 ISD 소송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사실 분명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사실 사법부, 우리 정부가 물론 삼권 분립이니까요. 우리 행정부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은 사실 검찰의 공소장으로 드러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가지고 한 내용은 이 합병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SD 소송에서 근데 정부가 불복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합병이 정상적이었고 문제가 없다라는 삼성전자 측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국가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점에 다투는 것이 조금 더 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주가 조작 관련 혐의 또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한 지금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농단 사태로 일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선고가 됐잖아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그렇죠? 그래서 한 500일 넘게 구속이 됐었고 지금은 가석방 상태인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게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형 지금 만약에 선고가 되면 바로 이제 구속 수감되는 겁니까?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유죄가 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또 바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과 법정 구속이 아닌 이상은 가석방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오늘 동시에 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잠깐 정리 좀 해드릴게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죠. 5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또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 전 차장이 긴 시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판결을 했는데요.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당시 사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1월에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청탁을 들어주거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대법원장이 당시에 이제 무죄를 선고받을 때에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또 직권을 행사했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이거 임종헌 전 차장에게 과연 어떤 선고가 이루어질까가 큰 관심이었는데 집행유예 선고예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죠. 자, 그렇다면 지난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 선고와 지금 이번 선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제기된 혐의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고요. 거기서 일단은 이
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직권 남용이라 하려면 남용할 직권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이건 법리적 판단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설령 이제 그런 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든지 재판 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위 말해서 그런 개입 자체가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본 부분도 무죄의 가치, 소위 말하는 엔드라고 하죠. 요건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임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요. 그 해당되는 재판에도 일부 언급이 됐지만은 구체적으로 당시에 사법부 블랙리스트나 뭐 재판 개입이나 여러 가지 임 차장한테 제기된 사건들 혐의점들이 있을 텐데요. 그 혐의점들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인정이 된다는 게 인정된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은 양 전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그런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거랑 다르게 일단은 행위는 인정이 될 거고 그 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한 직권이 남용된 걸로 볼 수 있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특정 재판에 대한 개입을 그렇다면은 차장은 개입할 권한이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또 이제 다른 해당되는 재판부가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판결문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재용 회장 판결로 돌아와서요. 아직 1심 판결, 1심 선고 내용이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선고 내용이요. 일단 유죄로 나올 경우하고 무죄로 나올 경우 좀 예를 들어서요. 유죄로 나올 경우에는요.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하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주주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 비율을 불법적으로 조작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인한 합병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항소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이 합병 자체를 무효를 다투는 소송들도 제기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합병 자체를 다투는 무효를 다투는 소송들이 주의적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이 결론적으로는 이 합병에 있어가지고의 구조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재용 회장이 국정농단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감이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삼성그룹 상황이 어땠었습니까? 네, 뭐 당시 이제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구체적으로 큰 규모의 투자라든지 전략 실행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 지금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속보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지금 앞서 속보로 나온 내용은 일단 이번 기소와 관련한 경영권 승계 목적이었다라는 검찰의 기소의 주요 내용은 일단 법원에서는 이게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 할 수 없다. 이런 일부 입장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정리를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크게 앞에 큰 틀의 하나의 첫 번째 전제가 있고요.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준비가 되었고 이미 이거부터가 문제가 있는 게 합병이라는 건 두 회사의 전체적인 이익,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건데 특정 주주의 목적에 위해서 동원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공소장의 내용이었고 그런 수단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는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와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와 관련돼서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공시되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인위적으로 감춰졌다는 거.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런 경영권 승계 의도가 없다면은 합병 자체는 문제가 없고 시세 조작도 없고 회계 부정도 없는 것이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세 조작과 그다음에 회계 부정과 관련돼서 또 별도로 개별적인 사유들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이 소송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인 이 공소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으로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 1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당 합병이나 뭐 이런 분식회계 같은 걸 이재용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또 보고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용 회장 측과 검찰 측 입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오늘 그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요건 사실의 핵심적인 구성 네, 요건이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이 합병 과정에서 그런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가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그룹의 총수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이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 지금 이재용 회장이죠. 예. 이재용 회장이 이거를 알고 지시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의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정에 대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보고받은 것도 지시받은 것도 없다 한다면은 합병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예. 이재용 회장 자체는 여기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지금 관련해서 삼성 전 현직 임직원 14명이 한꺼번에 지금 다 기소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 일단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은 단순하게 한두 회사뿐만 아니라 예. 관련된 계열사 전방적으로 동원이 됐고 예. 미전실이라고 하죠.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예.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역할을 수행했던 임직원들에 대해 가지고도 함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주요 임직원 판결까지 1심 선고까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1심 선고 주요 내용이 전해질 것 같아요. 네. 자,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고요. 자, 일단 1심 선고의 주요 내용 일단 앞서 나온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왔네요. 자, 네, 부당합병 회계부정 삼성 이재용 회장 1심에서 무죄가 나왔네요. 네. 네. 앞서 주요 내용이 일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선고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그러면. 네, 예.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합병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예, 해서 예. 이 합병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 등을 저질렀다는 게 예. 전체 틀입니다. 예, 근데 예. 일단은 말씀 아까 초반부에 나왔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 자체를 부인했다면 그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주가의 임의적인 시세 조정, 예. 회계 부정 자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그렇군요. 들어온 선고 그렇군요. 내용을 좀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무죄 선고가 나왔고요.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계열사를 부당 합병하고 또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네. 앞서 이 회장이 2015년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서 제일모직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고 또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었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었죠. 네, 검찰이 기소한 주요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변호인 측 이재용 회장 측이 주장했던 내용을 재판부가 지금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 최대 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기소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겁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병 자체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특정하게 조작됐다라는 조작된 전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구체적인 세부 행위에 있어서 그러면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거나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로 나온 걸 보이고요. 예.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 삼성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국제 회계 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 합병과 관련돼서 회계 기준을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결국 전체가 무죄가 나왔다면 이제 그런 주장 또한 받아들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온 거면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아마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농단 재판이 꼭 이 판결과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지만 경영권 승계 목적의 합병이라는 것을 언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다면은 왜 이 사건에서는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부분들에 대한 실체적인 법리적인 다툼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정농단 때에 나온 주요 판결문 내용과 지금 이제 1심 선고 주요 내용의 그 차이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1심 선고된 판결문은 조만간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보통은 이제 선고 당일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예. 워낙 크고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예. 법원 차원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뭐 주요 선고 내용을 충분히 듣지 못하셨고 판결문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번 판결의 그
핵심을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승계 목적의 합병을 위한 작업, 프로젝트 G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이제 이 합병 과정에 있어서 알파 오메가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공적인 회사를 동원해가지고 특정하게 조작적인 합병을 진행한 것이라는 거였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일단은 1심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였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검찰은 그렇게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콜옵션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주주 간 계약의 내용을 그동안 그 합병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으로 경영권 승계에서 필요한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것이었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나왔다면은 당시에 그거를 인위적으로 그것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당시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서 아직 그것이 무르익기 전이었기 때문에 안 그런 것이지 의도적이고 특정한 목적에서 공개를 안 한, 즉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계기준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서도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저평가했다라는 것도 이번에 그 검찰이 이거 부당한 주가 조작이다라고 혐의로 기소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소위 특정한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주가 양쪽을 이렇게 조정했다는 건데요. 결국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 또한 각각 다 부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재판인데 그럼 검찰이 항소를 하겠죠? 네, 사실 뭐 항소를 안 한다면 오히려 조금 이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정책적 판단과는 별개로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 항소도 안 할 만한 상황이라면은 기소를 아직 하지 말았어야 하고요. 그렇다면은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판결문의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또 사실관계를 분석해서 대응할 것인지를 바탕으로 항소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검찰이 나름대로 항소를 할 것이고 또 항소 전략을 또 세울 거 아닙니까?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적어도 합병과 경영권 승계가 무관하다라는 만약에 판단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온 거라고 한다면은 그건 적어도 이 두 가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기존의 확정 판결의 내용과 너무나 결을 달리한다라는 그런 취지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각각의 개별적인 이루어졌던 이벤트들, 사건들 그리고 뭐 주가든 시세든 아니면 회계든 이런 모든 것들이 특정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실 오래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수사 자료들이 있을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계열사를 부당 합병하고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가 됐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금 전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유진그룹 총수 일가가 과거 계열사들을 동원한 700억 원대의 사옥 매입을 통해서 사익 편취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금 능력이 없는 사실상 유령 계열사를 통해 막대한 임대 수익을 올리면서도 유진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진그룹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으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의 생명인 방송사의 최대 주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자리한 유진그룹 사옥입니다. 유진투자증권과 유진기업 등 핵심 계열사들이 이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15층짜리 여의도 사옥은 지난 2015년 천안기업이라는 소규모 법인이 750억 원대에 매입해 매년 70억 원 안팎의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공개된 천안기업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던 금융감독원은 의심쩍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YTN이 확보한 2018년 당시 금감원 자료입니다. 건물 매입 당시 천안기업은 자본금이 2억 원, 자산은 14억 원 수준. 개인 사업자인 천안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자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경선 회장 일가가 7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 계열사의 부당 자금 지원이 있었을 거라 의심한 겁니다.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일단 돈을 빌려줄 회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의 부당 지원이 결합될 수 있는 거래 구조로 보이고요. 몸집보다 300배 이상의 돈은 어디서 났을까? 이들은 이른바 총수익 스와프,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금력이 있는 유진 기업이 보증을 서고 천안 기업이 다른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천안 기업은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증자까지 나서며 700억대 거액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유진그룹 사옥의 수십억 원 임대료는 천안 기업의 최대 주주였던 유 회장 일가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넘겨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 편취 혐의로 천안 기업을 조사 대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식 신고가 없어 본격 조사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2018년 대기업에 처음 이름을 올린 유 회장 일가도 천안 기업 지분을 발빠르게 20% 이하로 낮추는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익 편취 감시망이 강화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총수 일가의 수익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전혀 불가능하죠. 건물을 사면서 그런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건 일상적인 경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고 지배구조 보면 당연히 충분히 의심은 가죠. 이게 참 한계죠. 법의 한계. 현재 천안기업 대표는 유 회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진구 유진그룹 혁신기획실장이 맡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유진그룹이 YTN 인수를 위해 자본금 1,000만 원에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 유진 ENT 대표도 겸하고 있습니다. YTN은 유진기업 측에 천안기업과 TRS 계약을 맺은 이유와 관련 입장 등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YTN 노조가 유진그룹의 부적격성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실한 최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를 지적하며 불법적인 매각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는 오늘 YTN 매각 승인 왜 불법인가라는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YTN 노조는 본래 두세 달은 걸리는 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기본계획 의결이 하루 만에 이루어지는 등 졸속 절차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특히 과거 유경선 회장이 검사에게 뇌물을 줘 실형을 살았고 최근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 등 사회적 신용이 바닥인 유진그룹이 언론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건 부적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지난 주말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9%, 부정평가가 63%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2주차 27%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떨어진 34%, 민주당은 직전 조사와 같은 35%로 나타났는데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각각 3%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갤럽은 비례대표제 선출 선호 방식을 묻는 여론조사도 했는데요. 병립형이 38%, 연동형이 34%, 의견 유보가 29%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현행 준연동형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면서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비례대표제 결정 전권을 이 대표에게 맡기는 과정을 겨냥해서 왜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민주주의가 아니고 총선 심판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여론톡톡은 이재명 대표,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뭔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집중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여론조사에 나타난 진짜 민심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론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준 배대대 석좌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볼까요? 갤럽 조사를 보니까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거부권 행사 이 관련해서 부정평가 이유가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보면은 지난주 시간에 저희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디커플링, 일종의 탈동조화 현상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거는 굉장히 여권으로 봐서는 이게 충격적인 거죠. 29%대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게 집권 초기에 당시 7월 달에 20%대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은 통상 한 30%대는 유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29% 떨어졌는데 여기 두 가지가 굉장히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함의요? 첫째는 뭐냐면 이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보수층에서의 이탈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보수층 이탈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통상적으로 TK 지역은 항상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긍정이 부정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부정이 긍정보다 높게 나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긍정이 45인데 부정이 48이었고요. 연령대별로 보면 보통 60대가 강한 윤석열 지지층이었었거든요. 여기서도 부정이 54고 긍정이 42로 이렇게 핵심 지지층 이탈 현상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뭐 성찰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총선 나오면 통상 얘기하는 게 중도층하고 무당층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라는 거가 핵심인데 이 중도층에서는 21% 그리고 무당층에서는 10% 긍정평가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할 거냐는 과제인데 일종의 약간 딜레마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총선에 어떠한 형태로도 관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배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리얼미터 직무수행 평가와 함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지지율이 갤럽의 경우는 29%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내려간다는 건 어느 대통령을 역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막론하고 지지층이 이탈되는 겁니다. 지지층이 이탈될 때에 가장 핵심적인 또 치명적인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이전에도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준석 당시 이제 대표와 충돌했을 때 또는 그 이후에도 대통령이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TK, PK뿐만 아니라 보수층까지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어제 4일 녹화가 되고 7일 내용이 발표되는 대통령의 대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담이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극복이 된다면은 반전이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7일 설명절 내용으로도 이게 극복이 안 되면 메시지로 극복이 안 되면 다음 주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더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일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지금 한 위원장과의 사이에 놓여 있는 과제, 바로 김건희 여사 또 공천 방향 이 부분이 해소될지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리얼미터 평가는 37.3 긍정, 부정 59.4 나왔는데요. 보통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정도는 돼야지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 이런 분석들을 많이 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의 경우에는 그래도 1.1%포인트라도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거의 이거는 좀 기계적인 등락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박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거의 일직선에 가깝습니다. 그렇네요. 1개월 전, 2개월 전, 6개월 전에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 부여를 해서 분석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추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한 메시지도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시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신년이니까 대통령이 오늘 이제 9차까지 지금 민생 토론회를 예. 했잖아요. 그 토론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서 그 왜 이 상황에 대한 얘기도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뭐 보통 이제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몇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속실을 빨리 만들어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을 빨리 하라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총선이 가까우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이 뭔가를 보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뭐 회견이라고 보기에 간담회라고 보기도 그렇고 대담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냥 녹화보다는 직접적으로 했었으면 더 생동감이 더 있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통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와 감동적인 감정적인 소통이 올 수 있느냐라는 게 저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신년 봅니다. 기자회견이 아니라 KBS 대담 녹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신년 대담 녹화? 그러니까 명절 민심이 아무리 예전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설 명절 민심 그 상징적 의미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다분히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분명히 중도도 그렇고 무당층도 그렇고 특히 이제 수도권 선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030 MZ 세대 이들은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분기점이 될 것은 7일 발표되는 대통령의 대담 내용에 충분히 이 논란에 대한 해소 방안이 담겨 있느냐.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뿐이다라는 내용만 담기면 충분히 해소가 안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특검법이냐 특검법이 아니냐 또는 명품백이냐 명품백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함정 몰카 취재였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정 운영에 제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또 배우자로서 또 활동은 계속 앞으로도 임기가 만 3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해야 되고 또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한 심리, 우려하는 이 마음 이 부분을 얼마나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게 7일 발표되는 대담 인터뷰 내용의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 2강으로 나오는데 이재명 대표가 26,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3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위원장의 상승 추세가 조금 주춤해요. 이거 혹시 내용을 그래프로 바로 보여주시면은 계속해서 최근까지 상승세,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 한동훈 위원장인데 최근의 추세는 또 26%의 이재명 대표를 바짝 쫓다가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숨고르기의 원인이 한 위원장이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한 위원장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였는데 최근에 대통령과의 지난달 21일에 사퇴 요구에 대해서 물러나라는 사실상의 요구에 대해서 선을 그었던 것이 바로 충돌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또는 자영업층이나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군요. 그 영향으로 본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 상승세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저지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종의 방법으로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재명 문재인 관계 또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관계 이 관계가 서로 비교되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이재명 대표는 한 고비를 넘긴 셈이라면 지금 한 위원장은 어떻게든 7일 나오는 발표 내용을 가지고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저는 뭐 보는 각도에서 네, 다르다고 말씀해 주세요. 보는데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약간 정체라고 하지만 2020년 6월 달에 4%였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그래프를 보면 보십시오. 16%, 22%, 23% 예. 상승하고 있는 모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물론 19, 23, 26이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무려 48%를 득표했었던 이재명 대표가 예. 실제로 저렇게 아주 거의 완만하게만 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빠르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의 문제를 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향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프레임이 결국은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만약에 대통령이 신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돼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던 것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미안하다는 생각, 유감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함께 같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 다만 저는 저거보다 더 관심 있는 거는요. 이낙연 그리고 더 나가서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이 더 흥미로운 그 지지가 이제 조사가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 속보를 계속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경영권 불법 승계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금 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죠. 지금 재판장을 떠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네, 어떤 입장을 밝힐지 보겠습니다. 네, 등기이사 복귀 계획 등을 기자들이 물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바로 차에 타고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등기이사 복귀 계획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네, 이 회장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 들어갈 때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자, 이제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다시 2심에서 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어떤 선고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두 분께 잠깐 여쭤볼까요? 네, 이재용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네요. 뭐 3심까지 나와야지 최종적으로 나거지만 그래도 1심에서 무죄고 그리고 합병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결국 경영권을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반은 분명히 마련된 거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그 경쟁에서 지금 뭐 삼성, LG, 현대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해서 어떻든 간에 지금 뭐 굉장히 어려운 반도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는 경영권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정도 하실 말씀 있습니다. 뭐 이재용 회장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분명히 이제 여론은 또 찬성하는 여론도 있지만 반발하는 여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 요인으로서 판결의 중대한 기준으로 삼았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독 삼성의 이재용 회장에게만 법적인 요인보다는 합병 절차에 대한 합법성과 부당성보다는 다른 우리의 경제 재반 여건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방금 전에 짧게만 이재용 회장의 표정이 그런 이유는 상당히 본인은 반길 거예요. 여론을 의식한 겁니다. 본인이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발 여론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표정 관리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다시 여야 정치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준연동 형제 유지를 발표했지요. 그러면서 통합형 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총선이 65일 남았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가 통합형 비례정당 준비하고 준연동제 유지하기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룰이 결정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일단은 국민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내가 한 표를 던질 때 이 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알고 투표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투표할 때는 내가 사표 될 것 같으니까 거대 정당을 찍지만 비례정당 투표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찍는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게 통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국민들은 그 셈법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라고 하는 황당한 얘기를 했는데 알아야죠. 문제는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문제가 있다는 걸 너무나 많이 인식을 했었는데 이 두 가지 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패착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통합형 비례정당이라는 말을 거창히 썼지만 위성정당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위성정당을 방지하겠다는 걸 7차례나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뭐 통합형 비례정당이고 또 그것을 여당이 비성정당 방지를 안 했기 때문에 갔다는 거는요. 이 말은요. 저는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해찬 당시에 당대표한테 뭐라고 그랬었죠? 위성정당을 만든다.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그랬었어요. 똑같은 거죠. 자기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 그걸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서 뭐 명문정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재명 대표를 보고 저 정당을 찌집고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가장 큰 패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1년 동안 정치개혁특위에서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그걸 깡그리째 무시하고 한 사람이 딱 결정을 해가지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름대로 잘못된 수순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결정 내리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총선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게 바로 중도층과 무당층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뭐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만나서 막 통합하자. 그거보다도 더 제가 보는 나쁜 정책 결정이 나왔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준연동제 안에서의 승리 또 통합 비례정당 준비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결정이 패착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비판받겠죠. 또 시간을 끈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뭐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현실이 중요하다. 당위적으로 비판을 받는 것, 또 당위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보다도 그 이상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건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위성 꼼수 정당으로 가는 거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신당은 타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당이 타격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거대 양대 정당을 대신하는 위성 꼼수 정당이 그대로 발족이 되는 거거든요. 통합 비례 정당도 국민의힘도 위성정당 만들기로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또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또 진영 간 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옥석 가리기가 되면 모르겠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결국 신당이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소선거구제 또 더군다나 위성 꼼수 정당까지 준동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은 상당히 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양대 정당으로 가고 있다. 대결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사천 논란을 빚은 김경률 비대위원이요.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 공식적인 제안, 뭐 압력, 뭐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있었다면 저는 전혀 뭐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고 공식적으로도 그리고 뭐 비공식적으로도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받은 바 없습니다. 기울백에 관한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이 입장은 여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방송이 되겠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당 밖의 목소리들을 전달하지 못한다라면 그건 오히려 민주적인 정당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사천 논란을 빚었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결정. 자, 본인은 외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시고 총선에 또 국민의힘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해석의 문제라고 좀 보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에 계속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불거지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보면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의 잠복적 요소로 작용되는 뇌관을 결국은 제거시킨 건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는 김경률이를 이번 공천에서 우리는 배제시켰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특히 뭐 우리가 그 용핵단이라는 말을 막 쓰더라고요. 영사 핵심 관계자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공천은 이제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결국은 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봐서는 한 발 뒤로 물렀다가 이제 결국 이제 공천 과정에 전면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주도권을 여전히 갖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행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게 윤심 공천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윤심 공천이라고 해석되지만 결국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비토를 했었으면은 더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역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미리 뇌관을 제거시키고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이 공천과 전반에 관련된 거는 당신들이 예측한 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요구하는 거로 다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보 후퇴 2보 전진을 위한 하나의 결정으로 저는 뭐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1월 17일 화면인데 정청래 의원 지역구 도전을 밝혔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주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김경률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불출마하겠다고 했어요. 현실인식이죠. 어떻게 보셨어요? 현실인식이죠. 현실인식이다. 저렇게 한 위원장과 껴안고 발표하면 될 줄 알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 안 그런 거죠. 현실은 오히려 한 위원장이 상당히 공경스럽게 되고 곤혹스러워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걸림돌이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위원장의 부담을 들어준 것이다. 그렇게 보세요? 현실인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내려갔잖아요. 계속해서 이 상황에 반전이 되질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임을 안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 쇼펜하우어가 이게 무리수가 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 근데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겁니다. 비대위원 중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언론 대응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김경률 비대위원도 현실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유구무원 할 말은 있지만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제3지대 이야기 하겠습니다. 민주진영 지금 제3지대 빅텐트 논의 시작부터 지금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야당에서 탈당한 두 그룹의 합병도 지금 삐걱거리고 있고요.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두 의원이 참여 안 한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낙연 대표하고 하게 되면 대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판단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에 우리가 합의한 건 이낙연 대표는 약간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윤재인 위원장만 맡고. 근데 이낙연 대표가 있는 곳이면 그게 안 되겠다. 그거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뭐 두 분 생각이 그러면 또 존중해야죠. 그 두 분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비록 이 새로운 미래 같이 합류는 못했더라도 같이 힘을 합치는 방법 또는 대통합을 위해서 좀 기여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이 두 의원이 이원욱 조홍천 의원이에요. 30분 전에 불참하겠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참 특이해요. 30분 전에 유영철 의원은 탈당하지 않는다고 이번에도 30분 남겨놓고 두 의원이 이제 참석하지 않는다고 두 의원은 했는데요. 어디로 향할까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입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준석 신당 이야기도 나와요? 저는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는 거 자체보다는 본인들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원칙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도대체 제3지대 정당이 추구하는 핵심적 가치가 뭐죠?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에서 승리하고 더 나아가서 좀 새로운 그 세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장을 열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제3지대 빅텐트로는 공학적인 수준으로 빠져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준석 대표는 뭐라 했었죠?
뭐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이낙연 신당을 향해서 윤핵관이 똑같다고 비난을 하는 그런 정당들끼리 도대체 모여서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것도 아마 새로운 데 개혁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당명도 그냥 새로운 비대라고 이렇게 딱 정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르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불참은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떤 형태든 간에 본인들이 왜 탈당을 했고 그 탈당한 것을 통해서 무엇을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길을 찾지 않겠나. 오히려 저는 저분들이 차라리 금태섭 의원인 새로운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원칙이라든지 가치 면에서는 부합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아니 백우선 소장님은 예상하셨어요? 조홍천 이원욱 의원의 불참? 왜 불참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세요? 온도차죠.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뜨거.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아닌 찬물에 들어가면 너무 차가우면 차가워. 이게 서로 섞이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근데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당에 있었잖아요. 정당 지지율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정당 지지율을 함께 보면서 분석할까요?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 여론 독톡 시간을 통해서 3분의 1 법칙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날 거예요. 3분의 1 법칙. 근데 이게 3분의 1 법칙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 가지의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지금 개혁신당 3%, 이낙연 신당 3%. 지금 3%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는 잔뜩 있었는데 이른바 파괴력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괴력이 기대와 미치지 못하는 리스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절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마치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 윤핵관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이낙연 신당 쪽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내놓는 공약 도무지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른바 합의점 리스크가 R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빅텐트만 만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빅텐트를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빅텐트가 된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보장을 못하는 게 이 화면 그대로 보세요. 자, 개혁신당 3, 이낙연 신당 3인데 옆에 무당청 21이 옮겨왔나요? 안 옮겨왔나요? 안 옮겨오잖아요. 그 이야기는 빅텐트가 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이것이 우리가 더 확대돼서 소선거구제 지역구 하나에서 한 명만 당선되는 이 대한민국 선거제도에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른바 확장성 리스크 블랙홀에 빠지면서 차라리 이원욱 의원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은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더 낫겠는데 하는 보세요? 판단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제3지대 빅텐트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시는 거죠? 김영준 교수님.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었던 미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준석 그리고 이낙연 4% 가까이 나왔거든요. 4% 나왔습니다. 근데 왜 정당 지지는 저보다 낮죠? 더 상당히 낮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무당층은 21%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당층을 흡수하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정당에서 갖고 있는 기대감이라든지 나름대로 지향하는 가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무엇을 위한 제 빅텐트냐는 대한 부분이 없이 그저 자신들 개혁신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아서 일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런 거를 과연 이낙연 신당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참 빅텐트가 어려운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총선 65일 남았습니다. 여야 정치권 상황 분석해드렸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영준 배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비구름이 전국 대부분 지역을 뒤덮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대설 경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다소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고요. 또 퇴근길 무렵부터는 중부와 경북 내륙으로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 많은 곳에 15cm 이상, 동해안에도 최고 10cm가 넘는 큰 눈이 오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아 비교적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3도, 광주 3도, 울산은 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4도, 대전 6도, 광주와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모레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날도 크게 춥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